혹시 지금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보세요.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줄눈, 실링팬, 중문, 냉장고장, 조명 컨센트 증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많이 하지만 제일 많이 후회하는 시공입니다. 보통 혼자서 유튜브, 인터넷 찾아보고 입주 박람회 가보고 이것저것 좋다고 들은 것들을 많이 따라했다가 후회하시더라고요. 먼저 입주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똑같은 시공인데 누구는 너무 만족하고 누구는 돈 버렸다 합니다. 예를 들어 줄눈 안 했더니 욕실 청소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입주할 때 그냥 할 걸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실링팬은 예뻐서 설치했는데 처음에만 몇 번 쓰고 지금은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괜히 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콘센트는 살다 보면 딱 여기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멀티탭 끌어다 쓰면서 가구 들어오기 전에 하나만 더 만들 걸 그랬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저도 직접 살아보니까 똑같았습니다.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굳이 안 했어도 됐는데 싶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시공하면서 고객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입주 전 질문과 고민, 그리고 후회하는 것들을 딱 5가지 핵심으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시공만 골라서 아주 합리적으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는 줄눈입니다. 줄눈을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신축 입주할 때 이것만큼 의견 갈리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누구는 줄눈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고, 또 누구는 그냥 그거 다 돈 낭비야, 그냥 청소해 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정말 청소가 편한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타일과 줄눈의 움직임, 변형입니다. 건물은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실제로 온도나 습도 같은 환경에 따라서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신축 초기에는 여러 재료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타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백시멘트 줄눈 있죠? 굳으면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움직임이나 충격이 생기면 금이 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직접 고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펜션 욕실을 별도의 탄성 줄눈 없이 기본 백시멘트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깨끗하고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펜션은 일반 가정집보다 물을 많이 쓰잖아요. 또 청소도 훨씬 많이 자주 하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할수록 시멘트가 조금씩 깎여요. 또 어떤 부분은 패이고 또 어떤 부분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오염물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저를 정말 많이 괴롭혔던 거는 배수구 주변이었습니다. 물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하얀 침전물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청소하면 없어지겠지 했어요. 근데 안 없어집니다. 계속 쌓이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요. 솔로 박박 문질러도 정말 안 지워집니다. 청소보다 더 크게 고생한 거는 타일이 들뜨고 깨지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겨울이 문제였어요. 바닥이 차가운 상태에서 난방을 강하게 하면 온도가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팍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진짜 옆에서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보면 바닥 타일이 들떠 있거나 깨져 있었습니다. 벽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갑자기 쾅 하면서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타일이 벽에 들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타일 파손을 줄눈 하나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접착 상태나 바탕면, 온도 변화나 시공 상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움직임을 고려해서 타일의 줄눈을 제대로 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영업 중 타일을 뜯고 다시 시공해보세요.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줄눈이 깨지거나 틈이 생기면 그냥 보기 싫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욕실은 계속 물을 쓰는 공간이잖아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방치하면 좋을 게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욕실의 방수 자체를 줄눈 하나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방수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줄눈이 계속 깨지고 틈이 생기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세요.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눈을 단순히 욕실을 예쁘게 만드는 시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와 관리를 편하게 하고 타일 사이를 제대로 마감하기 위한 시공이라고 생각해요. 욕실 청소가 정말 스트레스다, 타일 사이의 오염에 예민하다, 줄눈이 깨지고 떨어지는 것이 싫다, 이런 분들을 저는 추천합니다. 반대로 이런 부분에 크게 예민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괜찮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시공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신다면 3가지만 보세요. 첫 번째, 화려한 펄보다 타일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색상. 두 번째,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세 번째, 누가 어떻게 시공하는지. 특히 기존 백시멘트 제거와 바탕 정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색상보다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줄눈은 처음 하루만 예쁜 것보다 몇 년을 어떻게 버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는 실링팬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의 인테리어 사진 보면 실링팬 정말 많이 하시죠? 우물천장 가운데 실링팬 하나 딱 놓으면 확실히 예뻐요. 그런데 입주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집도 실링팬 하나 달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링팬이 요즘 처음 유행한 건 아니에요. 옛날 부모님 집 천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부모님 집 천장에도 날개가 달려있고 가운데 조명까지 붙어있는 실링팬 조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때도 유행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살면서 그 실링팬이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조명은 켰는데 팬은 안 돌리는 거죠. 결국 그 집에서는 실링팬이 아니라
그냥 날개 달린 조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살고 있는 집에도 실링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이게 실링팬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유행한다고 설치하는 것과 내 생활에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실링팬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누구는 진짜 잘했다, 매일 써요 라고 하고, 누구는 예뻐서 달았는데 처음에만 몇 번 쓰고 지금은 거의 안 써요 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번에 올린 영상 댓글에도 실링팬을 설치했는데 만족하지 못했다는 경험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만큼 실링팬은 누구에게나 만족도가 똑같은 시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안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는 처음부터 여러 개를 설치한 건 아니고 1층에만 하나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1층에 층고가 높고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주방 사이에 실링팬 하나를 설치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쓰게 되었습니다. 보통 실링팬을 여름에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집은 아닙니다. 계절 상관없이 자주 돌립니다. 특히 저희가 실링팬을 정말 잘 쓰는 순간은 따로 있어요. 요리할 때입니다. 제가 에어컨 분해 청소도 직접 하다 보니까 요리할 때 에어컨을 계속 켜놓으면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봤거든요. 요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음식 냄새나 기름 성분이 실내 공기와 함께 에어컨 내부로 들어가 쌓이게 되면 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아내가 요리할 때 가능하면 에어컨을 켜지 않고 주방 환기시설이나 실링팬을 같이 사용합니다. 식탁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할 때 실링팬을 같이 돌려주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은 공기나 환기에 조금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실링팬이 단순히 예뻐서 달아놓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실제로 거의 매일 사용되는 제품이 된 거죠. 그래서 1층에서 써보고 너무 만족해서 2층 거실에도 하나 더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층은 조건이 좀 달라요. 1층처럼 층고가 높은 공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층고입니다. 그래도 저희 생활에는 잘 맞아서 2층도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안방이나 아이방에도 하나 추가 설치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링팬을 고민하신다면 집 전체에 여러 개를 설치하기보다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에 하나를 먼저 설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써봤는데 우리 가족이 이거 진짜 잘 쓰네?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공간에 늘리셔도 늦지 않아요. 저희 집이 딱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족한다고 해서 실링팬은 무조건 하세요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설치하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할 단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조명입니다. 이거 생각 안 하고 설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기존 조명하고 실링팬 위치가 잘못 겹치면 팬이 돌아가면서 날개가 빛을 계속 가리게 돼요. 그러면 불이 계속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조명이 깜빡이는 게 아니라 팬 날개의 빛을 계속 가리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신없어요. 팬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그림자까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예민한 분들은 상당히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링팬을 설치한다면 실링팬만 달 게 아니라 기존 조명 위치까지 같이 계획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2층 실링팬 설치하면서 조명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있는 집입니다. 특히 천반지축으로 뛰어다니고 물건을 위로 던지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층고가 충분히 높은 공간이라면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층고에서는 실링팬이 생각보다 생활 공간과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키가 큰 가족이 있거나 아이들이 장난감 같은 걸 위로 던진다면 불안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천장에 있는 화재 감지기입니다. 실링팬을 켰더니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링팬의 기류가 감지기 주변 공기 흐림에 영향을 주면서 먼지나 수증기 같은 미세 입자가 유입돼 비화재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링팬 자체가 무조건 문제라기보다는 설치 위치를 같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실링팬 설치할 때 거실 가운데 어디에 달아야 제일 예쁘지? 이것부터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조명이 어디에 있는지, 화재 감지기 어디에 있는지, 천장에 다른 설비가 없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감지기와 실링팬이 너무 가까운 구조라면 설치하기 전에 시공업체나 관리 주체를 통해서 간섭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지기가 방해된다고 해서 임의로 떼거나 옮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실링팬을 하면 잘 쓸까요?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평소에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많이 쓰세요? 실링팬 설치할 때 사진부터 찾아보지 마시고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선풍기를 자주 틀어놓고 집안 공기가 정체된 느낌이 싫어서 서큘레이터도 자주 돌리시는 분이라면 실링팬도 잘 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에 몸에 직접 닿는 건 싫은데 집 안의 공기는 좀 순환됐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링팬이 에어컨처럼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제품은 아니지만 실내 공기를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과 같이 사용할 때 냉기가 한쪽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공기를 순환시키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시죠. 선풍기 조금만 틀어도 바람 맞으면 뼈가 시려서 싫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링팬 바람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서 설치해놔도 바람 자체가 싫으면 결국 잘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 집에 있던 실링팬처럼 되는 겁니다. 분명 천장에 달려있는데 팬 돌아가는 건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실링팬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쁜 디자인 사진부터 보시지 마시고 본인이 평소에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부터 생각해보세요. 에어컨 직바람은 싫지만 공기가 정체되는 느낌도 싫다. 환기를 자주 하고 공기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평소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잘 사용한다. 이런 분들이라면 실링팬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람 자체를 싫어하거나 실제로 팬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아무리 예뻐 보여도 한 번 더 고민해보세요. 결국 실링팬은 예쁘냐 안 예쁘냐보다 우리 가족의 생활 방식과 우리 집 구조에 맞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이거 정말 쓸까? 이것부터 생각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문입니다. 중문은 신축이냐 구축이냐보다 우리 집 현관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에 현관문 딱 열었을 때 찬바람이 거실까지 확 들어오는 집이 있잖아요. 현관하고 거실이 가깝거나 별다른 공간 구분 없이 바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이게 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중문 설치하고 만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디자인보다 이런 생활 속의 불편이 해결돼서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현관문을 열 때 들어오는 찬바람도 한번 막아주고 복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나 엘리베이터 소리도 조금 덜 신경이 쓰이고요. 반대로 우리 집에서 아기가 울거나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리는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현관과 생활 공간이 한 번 더 분리된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게 하나 있어요. 배달 많이 시키죠? 배달 왔다고 현관문 딱 열었는데 거실까지 훤히 보이는 집들이 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가족하고 배달 기사님하고 갑자기 눈이 마주치고요. 이거 은근히 민망해요. 특히 현관문 열었을 때 거실이나 주방이 바로 보이는 구조라면 중문 하나만 있어도 생활 공간이 한번 가려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반면 단독주택은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아파트라면 현관 구조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선택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독주택이라면 저는 중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단독주택에 살면서 이걸 제대로 경험했거든요. 아파트는 현관문을 열어도 바로 밖이 아니잖아요. 보통 복도나 계단실 같은 공용 공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현관문 바로 밖이 그냥 밖이에요. 한겨울이면 차가운 외기에 현관문이 그대로 노출되고 여름에는 뜨거운 외부 온도에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면 그 외부 공기가 그대로 집 안에 들어오고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직접 살아보니까 외부 온도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현관문 한번 열면 와 춥다, 찬 공기가 확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외부 온도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아예 현관문 바깥쪽에 문을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외부에서 바로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간을 한 번 더 거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집 안쪽에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직접 단독주택에 살아보니까 중문은 단순히 현관을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시공이 아니더라고요. 외부하고 실제 생활하는 공간 사이에 완충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의미가 훨씬 더 컸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택배 받으려고 문 열고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들어오고 아이들은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반려견 키우면서 산책하러 또 문 열고 나가야 하고 그때마다 바깥하고 집안이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라면 우리 집에 중문이 정말 필요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관문이 외부에 바로 노출되는 단독주택이라면 중문의 우선순위를 조금 더 높게 보겠습니다. 물론 중문 하나만 설치한다고 해서 집 전체의 단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현관문 자체의 단열이나 기밀성도 중요하고 창호나 벽체 같은 다른 부분도 같이 봐야 해요. 다만 외부와 생활공간 사이를 한 번 더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단독주택을 짓는다 해도 중문은 꼭 설치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직접 살아보고 느낀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문 설치하고 불편하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도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현관 공간이에요. 특히 원래 현관이 넓지 않은 아파트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하고 나는 출근해야 되고 신발은 또 몇 켤레 나와 있고 한 명은 신발 신고 있는데 뒤에서는 잠깐 나도 나가야 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중문까지 열고 닫아야 합니다. 이럴 때면 중문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시는 집은 유모차도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갈 때 중문을 열고 유모차를 빼고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들어올 때는 반대고요. 큰 택배나 가구들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문 하나 더 있다는 게 은근히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관이 좁은 집은 예쁜 중문 사진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문을 설치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일 공간이 얼마나 남는지 유모차나 큰 짐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지 문을 열었을 때 통과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문도 결국 매일 사용하는 문이에요. 처음에는 엄청 부드럽게 열리죠.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년 동안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면 레일이나 롤러
손잡이 같은 부분은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문 열 때마다 소리가 나고 잘 안 움직인다면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가격만 볼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가 가능한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소한데 살다 보면 은근히 귀찮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청소예요. 유리 중문 처음에 설치하면 정말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실 거예요. 손으로 한 번 짚고 또 한 번 짚고 어느 순간 햇빛이 딱 들어오면 이게 다 뭐야? 유리에 손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하부에 레일이 있는 방식이라면 레일 사이에 먼지나 머리카락 끼는 것도 관리해야 되고요. 결국 중문 하나 설치하면 청소해야 할 것도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문을 고를 때 디자인만 보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입주박람회에 가면 중문 정말 예쁘게 전시해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신발도 없고 유모차도 없고 택배 상자도 없고 아침에 학교 늦었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문이 제일 예쁠지 이것보다 먼저 이걸 설치하고도 우리 가족이 현관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문에 대한 기대도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중문 설치하면 이제 복도 소리 하나도 안 들리겠네, 겨울에 찬바람 완벽하게 막아주겠네, 이건 아닙니다. 중문은 전문적인 방음문도 아니고 집 전체의 단열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도 아니에요. 현관과 실제 생활공간 사이에 공간을 한 번 더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중문 고민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지금 중문이 없어서 뭐가 불편하지? 현관문 열 때마다 들어오는 찬바람이 싫다, 복도 소음이나 우리 집 소리가 밖으로 들리는 게 신경 쓰인다, 배달 올 때 집이 훤히 보이는 게 싫다, 현관과 거실이 너무 바로 붙어 있어서 공간 한번 나누고 싶다, 특히 단독주택이라 현관문이 외부에서 바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불편이 바로 떠오른다면 중문을 설치했을 때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관이 좁고 냉기나 소음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 유모차나 큰 집이 자주 드나들고 문 하나 더 여닫는 자체가 귀찮은 분이라면 굳이 입주 전에 서둘러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살아보세요. 살아봤는데 현관문 열 때 너무 춥다, 배달 올 때마다 집이 다 보이는 게 너무 싫다, 복도 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신경 쓰인다, 그때 설치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중문은 남들이 다 한다고 하는 시공이 아니라 우리 집 현관에 지금 해결해야 할 불편이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불편이 명확하면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불편한 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남들이 한다고 해서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문도 결국 예뻐서 하는 시공이 아니라 우리 집의 불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시공이니까요. 네 번째는 냉장고장입니다. 냉장고장은 신축 입주할 때 해놓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일단 주방이 깔끔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냉장고라도 장하고 크기가 안 맞으면 애매하거든요. 위는 휑하게 남고 옆에는 어정쩡하게 공간이 생기고 냉장고만 앞으로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냉장고와 가구 라인만 딱 맞아도 주방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수납도 좋아집니다. 남는 공간에 수납장을 만들 수도 있고 홈카페나 가전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로봇 청소기 자리까지 같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도 깔끔하고 실제로 매일 쓰기에도 편합니다. 냉장고장은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냉장고하고 장 사이에 틈이 하나도 없어야 예쁘지. 그래서 냉장고 크기에 칼같이 맞춰 장을 짭니다. 저도 최근에 이것 때문에 제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 컴프레셔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았거든요. 기사님이 오셔서 냉장고를 확인하시더니 냉장고 장하고 냉장고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냉장고도 열을 밖으로 빼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좁으면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워집니다. 먼지도 안쪽에 계속 쌓일 수 있고요. 저희 집은 실제로 안쪽에 먼지가 상당히 쌓여 있었습니다. AS 기사님 설명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컴프레셔에 부담이 갔다는 거예요. 결국 컴프레셔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냉장고장은 예쁘게 딱 맞추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냉장고 고장나면 수리비만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 음식들도 가득 들어있잖아요. 냉장고는 안 돌아가지, 음식은 상할까 걱정되지, 냉동실은 녹기 시작하지.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냉장고하고 장 사이를 무조건 틈 없이 만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깔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제대로 열을 배출할 공간은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냉장고는 오래 쓰는 가전이지만 언젠가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냉장고에 너무 딱 맞춰버리면 나중에 사고 싶은 냉장고를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냉장고장에 들어가는 게 뭐지? 이것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거 은근히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냉장고장을 계획하신다면 세 가지를 꼭 보세요. 첫 번째, 사용할 냉장고 모델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폭과 높이, 깊이뿐만 아니라 문이 열리는 공간까지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설치 여유 공간을 꼭 확인하세요. 냉장고마다 필요한 간격과 설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냉장고가 제대로 열을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나중에 냉장고를 바꿀 가능성도 생각하세요. 지금 제품 하나에 너무 타이트하게 맞춰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납도 마찬가지예요.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실제로 뭘 많이 쓰는지를 보세요. 커피를 거의 안 마시는데 홈 카페장부터 만들 필요 없잖아요. 반대로
실제로 밥솥이나 에어프라이어처럼 매일 사용하는 가전은 쓰기 편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다 안에 숨겨놓으면 처음에는 깔끔해요. 그런데 매일 꺼냈다가 넣었다 해보세요. 결국 다 귀찮아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밖으로 나와요. 냉장고장은 어떻게 하면 제일 예쁠까?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냉장고를 쓸지, 어떤 가전을 자주 쓰는지, 수납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할 환경인지 이걸 같이 보셔야 합니다. 냉장고장은 매일 보는 공간이고 매일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놓으면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다만 저는 이제 냉장고하고 장 사이가 너무 완벽하게 딱 맞아 있으면 예쁘다는 생각보다 이 생각부터 들 것 같습니다. 저거 열은 잘 빠지나? 한번 고생해보니까 그게 먼저 보이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조명과 콘센트입니다. 이건 입주하고 나서 후회하면 정말 귀찮아집니다. 소파에 딱 앉아있어요. 핸드폰 충전하려고 봤더니 콘센트가 멀어요. 멀티탭 하나 끌어옵니다. 침대 옆도 똑같아요.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스마트워치도 충전해야 되고 가습기도 꽂아야 됩니다. 그런데 콘센트가 부족해요. 또 멀티탭이죠. 로봇 청소기 샀는데 둘 곳은 딱 정했어요. 그런데 거기 콘센트가 없습니다. 이런 게 하나둘 생기다 보면은 아니 신축인데 왜 멀티탭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 이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콘센트 위치를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세탁실에 하나 더 필요하고 TV 주변에 하나 더 필요하고 가구를 놓고 보니까 또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사를 자주 해보기도 했고 직접 지어보기도 했잖아요. 그때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콘센트였습니다. 전기 사장님한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사장님 여기 콘센트 하나만 더 빼주세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콘센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가전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도 몇 년이 지나면 필요한 경우가 생겨요. 공기청정기가 생길 수도 있고 로봇 청소기를 살 수도 있고 새로운 주방 가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배치도 바뀌잖아요. 이때 콘센트가 여러 곳에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결국 멀티탭이에요. 그런데 콘센트는 개수만큼 위치도 중요합니다. 콘센트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소파 뒤에 숨어 있습니다. 침대 헤드 뒤에도 하나 있어요. 장을 설치했더니 또 가려졌습니다. 있는데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아깝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가구 배치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소파는 어디에 놓을지, 침대는 어느 방향인지, 식탁은 어디에 둘지, TV는 어디에 설치할지, 로봇 청소기는 어디에 충전할지 이걸 정해놓고 콘센트를 보세요. 필요한 위치가 확 보입니다. 특히 침대 주변은 넉넉하게 보시는 걸 추천해요. 핸드폰 하나만 충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핸드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무드 등 가습기까지 생각보다 꽂을 게 많습니다.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밥솥,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커피 머신, 정수기, 주방 가전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예쁜 타일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이런 걸 먼저 봐요. 생활하면서 매일 쓰는 거니까요. 다만 콘센트를 늘린다고 무조건 아무데나 시공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 용량이나 기존 배선을 봐야 합니다. 특히 벽을 건드려야 하는 경우는 더욱더 신중해야 하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콘센트는 저는 넉넉한 걸 좋아하지만 조명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 입주할 때 다운라이트 많이 하시죠? 간접 조명도 넣고 식탁에는 펜던트 달고 커튼박스에 조명도 넣고 사진으로 보면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욕심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다운라이트도 있는데 간접 조명도 넣고 펜던트도 넣고 벽등까지 넣었어요. 막상 살아보니까 항상 켜는 조명은 두세 개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명 계획할 때 비슷한 역할의 조명을 과하게 겹치면 사용하지 않는 조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개수보다 생활을 먼저 보세요. 나는 집을 밝게 쓰는 걸 좋아하는지, 밤에는 은은하게 쓰는 걸 좋아하는지, 식탁에서 밥만 먹는지, 아이들이 공부도 하는지, TV 볼 때 천장등을 끄는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식탁 펜던트도 예쁘다고 위치부터 잡으면 안 돼요. 나중에 식탁 위치를 바꿨는데 조명은 여기에 있고 식탁은 저기에 있으면 정말 신경 씁니다. 그래서 가구 배치가 먼저예요. 그 다음이 조명입니다. 결국 조명과 콘센트는 디자인만 보고 결정하는 시공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여기에서 어떻게 살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콘센트는 입주 전에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여기 하나만 더 있었으면 진짜 편했을 텐데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도 집을 지을 때마다 콘센트를 계속 추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있어서 후회한 적보다 없어서 아쉬웠던 적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명은 필요한 만큼 콘센트는 필요한 곳에 넉넉하게 이렇게 계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줄눈, 청소와 관리가 스트레스라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링팬, 예쁘다고 무조건 설치하지 마세요. 평소에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잘 쓰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중문, 현관의 냉기나 소음,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이라면 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것 같아요. 네 번째, 냉장 고장. 눈에 자주 보이고 실제로 매일 쓰는 공간입니다. 수납까지 잘 계획하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조명과 콘센트. 조명은 필요한 만큼 콘센트는 필요한 곳에 넉넉하게 가구 배치와 생활 동선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번에 제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냉장고 컴프레셔가 고장나서 수리도 해보고요. 겨울에는 타일이 터져서 영업 중에 뜯어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겁니다. 우리가 입주 시공을 알아볼 때 보통 이것부터 보잖아요. 이거 하면 예쁜가? 요즘 많이 하나? 남들도 다 하나?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왜 해야지? 우리 집에도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해요. 저도 냉장고가 고장나기 전에는 환기 공간이 이렇게 중요한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고장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조사에서 설치 간격을 두라고 하는구나. 타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들뜨고 깨지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재료와 시공 방법을 왜 따져봐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결국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하면 놓치는 게 생깁니다. 입주 박람회 가보면 다 좋아 보여요. 유튜브를 봐도 이것저것 다 해야 할 것 같고요. 인터넷 후기까지 보다 보면 또 하나 추가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았지 싶은 시공이 나한테는 이거 왜 했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걸 알고 제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왜 이 시공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정말 필요한지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결정해야 후회가 줄어듭니다. 저처럼 돈 쓰고 뜯어 고치고 고생하면서 배우실 필요 없잖아요. 오늘 제 경험이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하나라도 줄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입주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거 진짜 하기 잘했다. 반대로 이건 솔직히 괜히 했다. 이런 경험들이요. 여러분들의 실제 경험이 지금 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직접 집을 고치고 직접 살아보면서 알게 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